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임동석 씨는 유튜버 매니저였어요. 140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었죠. 유튜버가 스키 컨텐츠 제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매니저가 먼저 가서 한번 타보기로 했어요. 시범 삼아서 해보고 본 영상을 유튜버가 찍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스키장이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좀 위험한 장면을 찍으려고 미리 해본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다치셨어요.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골절상을 입으셨고요. 치료를 받아야 해서 임 씨는 산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튜버께서 노동계약을,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 용역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또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임 씨는 항상 이 유튜버로부터 사랑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고 당연히 산재 처리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의를 했더니 산재 처리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또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 해서 임 씨는 결국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기로 하고 어제 찾아가서 진정을 내고 같이 거기서 다른 분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또 N잡러라고 하면서 한 가지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동시에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동자처럼 일하면서 그냥 계약상 지위만 프리랜서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주장을 해서 자율적으로 휴가도 쓰고 근무 시간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진짜 프리랜서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종속돼서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산재 처리도 받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 휴가 같은 이 권리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 회피를 해야 하는 이 기업의 노력, 이런 것들도 이 프리랜서 계약 맺은 분들한테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게 진짜로 떨어져서 자유롭게 일하는 분이 아니고 출퇴근하면서 일해야 된다든지 상시적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노력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해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골프장 캐디라든지 또는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권리는 하나하나 좀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까지 되고 노동자 권리 찾아주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유튜버의 매니저들도 상당수가 이제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가신 헬스장의 PT 트레이너 이런 분들도 다 프리랜서 계약을 아마도 맺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기사란 뜻이에요. 랜서가 창기병이거든요. 자기 창을 가지고 중세의 유럽에서 자기 창 가지고 용병으로 활동하면서 어느 영주나 왕한테 소속되지 않고 부르면 가서 돈 받고 싸워주는 사람. 그렇지만 이 창기병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왕이나 영주가 마음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 그 전문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프리한 자유 있으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사용주가 시키면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이 사용주한테 주장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항상 실제로 종속되어서 일하는 분들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으셨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임 씨처럼 같이 행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셔서 또는 시민단체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영중 랩 2050 대표하고요. 저출생 문제가 왜 문제인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왜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병서 소장님 모실 텐데요. 요즘 이 중국 경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또 심하게는 망해간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텐데 전 소장님께 중국 경제가 실제로 회복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시거든요. 그 이유를 좀 깊이 있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다리시면 다시 윤영중 대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네,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영중 랩2050 대표하고 같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출생률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도 했었는데 0.6대까지 지난해 4분기에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놀랐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이 고령화라고 하면은 저출생 고령화 선진국 아니라 앞서가는 하여튼 국가. 최악의 네. 국가였는데 네. 우리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외신 보도가 막 잇따르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한국에 대한 외국의 관심이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에는 더해질 것 같습니다. 아, 한국의 그래요? 인구 구조가 그 어떤 나라도 유례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러한 인구 구조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또 그에 대응하는 정책들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각국의 아마 정책 사이드에 있는 분들과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한국 사례를 눈여겨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방송에서 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그 요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여태까지 이제 정책 통 시간이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책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인식, 문화, 일종의 마인드셋 과 같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정책을 바꾸려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이 모이면 그 나라의 이제 문화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식과 문화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그 정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정책 이전에 인식과 문화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인식 중에서 바로 딱 관심이 가는 게 외신에서도 독일 언론에서도 그렇고 영국, 일본 언론에서 다 이 얘기 하던데 한국 여성들은 왜 출산을 하지 않는가? 네. 이런 질문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다뤘고요. 굉장히 브로드하게 다룬 언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브로드하다는 얘기는 그 저출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을 꼽을 수 없는 그 이제 결과인 셈인 거잖아요. 굉장히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다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 그 예를 들어 사교육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저출생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일종의 하나의 결과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그 NHK 보도라는 BBC 보도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반면에 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낳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이제 소득 격차도 심해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낳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한 반면에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3월 1일 굉장히 최근 보도인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치 벨레라는 이제 언론에서는 왜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여러 인터뷰들, 특히 한국인들의 인터뷰가 많이 실렸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들을 종합해서 핵심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았는데 이 두 가지가 기존의 유럽의 저출산 대응에 상당히 이제 관련이 깊은 그런 이제 원인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성은 거의 모든 그 여성, 특히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여성들은 사회적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예, 자신의 경력을 단절없이 이어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삶을 통한 자아 실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지금의 가부장제 한국의 이제 사회 구조에서는 육아의 임무와 가사의 임무와 돌봄의 임무가 그 동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여성에게 전담 혹은 거의 이제 대부분이 부과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회적 삶을 원하고 경력을 이어가길 원하는데 일단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돌봄과 양육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담들은 대부분 여성의 부담들이 되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었던 사회적 삶을 이어나가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원인들을 이제 꼽았고요. 저도 양육자로서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두 아이 양육자, 전 남자가 특히 아빠가 양육자라는 거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강조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해야 된다거나 갑자기 코로나 시기에 뭐 이렇게 아이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으니 이제 집에 데려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좀 안절부절하거나 좀 조퇴를 해야 될 것 같다거나 아니면 지금 빨리 이제 뭐 돌봄을 하러 가야 될 것 같다거나 이런 이제 자세를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왜 네가 그래?
너 말고 책임질 사람 있잖아. 너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저의 이제 배우자가 뭐 직장을 다니던 프리랜서건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남성 남성 양육자에게는 그런 식의 돌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낯설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언론 보도에서도 그 통계적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의 육아휴직 통계입니다.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물론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한 2020년 통계 정도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7,000명, 그리고 여성 육아휴직자 수가 한 84,000명 정도 되거든요. 여전히 한 3배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숫자가 그래도 굉장히 급격하게 좋아진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2010년 정도를 예를 들면은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한 40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600명, 8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그 회사 첫 사례 남성 육아휴직을 낸 사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돌봄의 부담들이 동등하게 분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육아휴직 제도를 보면 사실 제도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제도도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이제 고용자한테 신청했을 때 고용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은 벌금이나 징역 심지어 이런 이제 벌칙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육아휴직 급여 체계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뭐 기업이 내는 것도 아니고요. 육아휴직 급여는 우리가 매달 낸 고용보험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면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도가 뭐 선진국들의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미비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전히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어느 정도 승진을 포기한다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규범들도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런 규범들이 더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 독일의 이 언론하고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두 나라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독일에서는 어쨌든 여성의 사회적 사회 참여하고 여성의 육아 전담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일본에서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일본 여성은 낳을 수 없는데 한국 여성은 낳기 싫다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이에요. 그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낮아요? 유럽의 그런 복지국가 이런 데들 그럼요. 일본보다? 사실 저출생에 대한 연구는 90년대에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남유럽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이 갑자기 1.3 이하로 떨어지는 1.3이라는 거는 초저출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국가들이 꽤 여러 나라가 등장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뭐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프랑스나 뭐 이런 국가들에서도 이제 몇몇 이제 유럽 국가들 우리가 이제 기성 유럽 국가들에서도 1.5를 안팎으로 넘나드는 국가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당시에 이 정도만 해도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저출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기준으로 근데 그 나라들 중에 상당수는 정책의 효과로서 출산율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물론 남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 저출산이 상당한 사회 문제로 오랫동안 지적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유럽 안에서도 그러니까 북유럽, 남유럽 다 상황이 다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 스페인 이 나라들이 여전히 저출산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평가받고 있는 나라들인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이 당연히 OECD 국가 중에 꼴찌고요. 그때 이미 꼴찌였는데 지금 더 나빠졌죠. 더 나빠졌죠. 그때도 1.0 이하는 OECD 국가 중에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0.81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0.72까지 갔는데 당시에 우리보다 꼴찌에서 2등이 스페인 1.19였고요. 그리고 그 위가 이탈리아 1.25 그리고 그 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초저출산의 한계치라고 할 수 있는 1.3을 딱 찍었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뭐 남유럽 국가들이라고 얘기하는 뭐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 좀 더 낮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대부분
그 이상이고요. 1.5 이상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학자들과 많은 연구자들과 많은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저출생은 선진국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특수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는 굉장히 좀 그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힘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선진국들이 그 저출생인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저출생의 기준을 인구 대체 출산율이 2.1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네네. 예, 1점대 특히 5 정도에 이르면 저출생 국가라고 대부분 분류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저출생과 한국이 겪고 있는 저출생은 좀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인식을 네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그러니까 왠지 죄송합니다. 왠지 우리하고 좀 뭐랄까 비슷한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뜨거운 나라. 네, 뜨겁고 감정적이고. 축구 좋아하고 예. 정치 어지럽고 이탈리아, 스페인 특히 예, 그리고 다이나믹한 나라들. 술도 예. 좋아하는 것 같고 일본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탈리아, 스페인은 좀 다이나믹하고 또 반도 국가네요. 다. 어. 예. 그리고 또 가족도 되게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대가족이고 이탈리아, 스페인도. 네. 그리고 제가 스페인 그 사람들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다그쳐요. 나 유럽 국가에서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이게 이상하게 비슷해. 일본 사람들도 학벌 중시하고. 그렇네요. 예. 이런 공통점이 경쟁과 좀 있는데 생존과 이런 가족주의도 있는 것 가족주의, 같고 예. 가족주의가 또 가부장제, 가족주의는 좋은 거지만 또 네. 가부장제라는 어두운 면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문제다. 그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산과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생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게 이 1.3을 학계에서는 초저출산, 영어로는 lowest law라고 보거든요.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요 개념을 만든 사람은 이 발음이 이제 콜러 혹은 코흘러라고 표현하는 이제 네네네. 학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이 개념을 제시한 이유는 1.3을 유지하면 합계 출산율 1.3을 유지하면은 인구 규모가 매년 1.6% 정도씩 감소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44년 유지되면 출생아 수도 절반이 되고 전체 인구도 절반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2002년부터 1.3 이하를 찍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2년이니까 44년 뒤면 한 2056년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인구가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급속한 수명 연장을 또 달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보다 1.3을 유지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더 급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코흘러가 연구를 했을 당시에는 1.3 이하의 국가들이 간간히 남유럽에서 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때도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 1.1이었습니다. 네. 1.1을 그 밑으로 가면 이제 30년 만 인구가 절반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구 통계성 학계에서는 2.1 인구 대체 출산율이 2.1과 1.3 사이를 저출산 사이라 그러고 1.3 이하를 초저출산 사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콜러가 나왔던 1.3과 1.1 정도를 초저출산 사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싶지만 0.9와 1.1 정도의 그 사이에 있는 사이를 그냥 초저출산이 아닌 초저출산이라고 네네네. 표현을 하고 싶고요. 0.7과 0.9 사이에 있는 사회를 소멸사회, 그리고 0.7 미만인 사회를 거의 뭐 희망포기 사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희망포기 사회 된 거네요 지금. 지금 지난 4분기가 4분기에. 그렇게 갔으니까 올해 물론 봐야겠지만 네. 0.7이라는 수치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거의 이제 그런 정도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독일 매체 일본 매체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 왜 한국 여성은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독일 매체에서는 이게 사회적으로 활동도 해야 되는데 육아 부담이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돼서 안 된다 이 얘기했고 일본에서는 한국 여성은 왜 하기 싫어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 얘기를 지금 10여 분 남은 네네. 시간 동안 두 가지 얘기를 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인식조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그나마 잘 대응했던 사례들 네네네.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 먼저 인식조사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물론 이제 청년들의 인식, 20대, 30대, 특히 뭐 40대까지 그 인식을 조사한 여러 이제 뭐 통계 조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는 못 돼요. 예를 들면 귀하께서는 뭐 그 자녀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요 정도의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2022년부터 실시한 청년 30대 조사에서도 조금 더 많은 모수의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건 좀 의미 있는 통계인데 제가 눈여겨본 통계는 작년 시사인이라는 시사주간지와 한국리서치가 웹조사 방식으로 작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8세부터 4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여기에는 미혼과 기혼이 섞여 있고요. 네네. 여기 조사를 보면 남녀 간의 인식 격차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식 격차라는 것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출산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자녀를 낳는 것과 자신의 사회적 삶이 사회적 성취가 뭐 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예.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그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라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의향이 있음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남녀의 이제 격차가 상당히 드러납니다. 의향이 있음은 물론 그 격차가 드러나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아요. 예, 20대 남성은 64%, 20대 여성은 47%, 예, 한 20%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를 넣었어요. 반드시를 네네네. 넣으면 남성의 경우에 20대 남성의 경우에 31.5%,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8.3% 정도가 나옵니다. 네. 예. 이것도 한 20%. 8.3%요. 예. 20%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 네. 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남성은 35.5%,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10.2%. 여기는 20% 격차가 아닌 25% 격차로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아까 이제 독일 언론에서는 대부분 요즘 여성들은 사회적 삶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본인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좀 더 결부시킨 질문들을 더 해보면요. 더 네네. 인식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하면 나의 사회적 성취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20대 남성은 31.5%가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라고 네.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하지만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47.5%, 거의 절반 정도가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친구들이 육아를 경험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경험해보기도 하는 케이스죠. 더 낮아집니다. 예. 이 사회적 규범이 남성에게 작동하지 않는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22.9%, 20대 남성보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반면 자신이 혹은 주변에 있는 또래 집단들이 육아를 경험해본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20대 여성보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격차가 더 극명하게 커지는데요. 50.4%가 커집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네요. 28% 정도의 차이가 그러니까 납니다. 사회 진출해서 세상을 살아보니 오히려 더 그렇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예, 네. 이 격차는 자녀가 생기면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는 질문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결혼에서는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한 50% 정도였잖아요. 근데 20대 여성이 나의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비중이 한 68.7% 정도가 됩니다. 거의 70% 가까이. 3분의 2. 예. 근데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7%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고. 예. 그러니까 한 30% 넘게 격차가 나는 것이고요. 오히려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그 답변이 좀 줄어드는데요. 뭐 그게 어느 정도 경험이 근데 줄어든다고 해도 사실 57%가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남성과는 상당한 격차를 여전히 드러내고 지금 있습니다. 이 조사 대상자가 결혼하신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경험을 해서 나온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네요. 이제 청년 3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 혹은 이제 출산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15,000명 더 많은 이제 네네네. 조사이고 또 연령대가 조금 더 제한됩니다. 19세에서 34세. 이런 조사에서는 남자는 70.5%가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
의향이 있다. 예, 19세에서 34세. 네네. 예.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55.3%만이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향이라고 하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높아지긴 하네요. 네, 반드시 가져야 반드시 가져야 한다보다는 한다와, 높아지긴 네. 하지만 남녀 차이는 여전하다. 네. 아, 그러네요. 인식 격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그 원인을 지금 댓글에 좀 많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이 주제가 관심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뜨거운 댓글에 사실 김순례님은 결혼은 희생입니다. 살기 힘들고 하는 것은 핑계고 편하게 살려고 포기합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배영희님은 소득 격차 때문이다. 다리 집사님도 결혼 5년 차인데 소득이 가장 큰 문제다. 돈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소득 격차에 따른 그 편하게 살려고 포기합니다라는 것과 소득 격차 때문입니다. 거의 같은 얘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건 뭐 사람의 네. 욕망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의 삶도 편해지길 바랍니다. 그거는 네네네. 뭐 누가 이제 그 욕망이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욕망이죠. 이제 네네.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 남의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욕망이 발현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가 이제 성장해 나갈 때 그 양육자의 입장과 또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욕망이 충족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것도 국제 비교를 봤을 때 그런 욕망이 충족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치가 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댓글 상당히 의미 있는 댓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식 격차가 확실한데 그럼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인식을 바꾸라고 뭐 주장을 하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없지 않나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서구 특히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사례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젠더 혁명이 저출산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뭐 책도 한 권 갖고 왔는데 그 장제우의 세금 수업이라는 이제 책의 네네네. 앞부분을 보면은 그 이제 북유럽 특히 스웨덴이라는 국가에서 어떻게 저출산 상황을 대응했는지 특히 90년대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이 책에서도 다른 이제 1차 여러 이제 저작물들을 인용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한 것인데요. 근데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스웨덴은 오랫동안 3인당 정부가 집권했던 그 국가였거든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그 오히려 우파 연정 정부로 바뀌게 돼요. 네네네. 그때 이제 복지를 상당히 이제 확대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후퇴의 측면도 좀 있으면서 네네네. 당시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고 이제 우파 연정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3인당 정부와 우파 연정 정부가 그 동등하게 그리고 또 이제 그 포기하지 않은 정책이 그 여성의 그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 사례에서는 많이 나오는 하나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네. 그 이렇게 U자형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U자형 그래프.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네네. 이게 그 화면에 나오는. 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이 A 지점에 있을 때는 그 젠더 혁명, 젠더 평등도 평등하지 않은 상태이고 예. 그리고 학계 출산율도 높은 사회입니다. 맨 왼쪽. 예, 이게 굉장히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들, 한국도 마찬가지로 50년대, 60년대 그리고 지금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각 국가들의 상황들입니다. 여성이 대부분 전업주부인 사회. 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거죠. 돌봄을 담당하는 여성과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남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회가 네, 네. A인 네.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점점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원하면서 하지만 원하지만 그 사람들의 여성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인 문화와 규범이 여전히 충돌하는 상황이 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이 출산율인 거죠? 네, 이렇게 학교 출산율입니다. 어. 그래서 여성들이 그 이제 그런 인식을 바꿔나가면서 사회적 활동을 늘려가면서 학교 출산율은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하지만 B 지점에 있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느냐? 한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어떻게 옮겨가느냐는 사실 그 이제 그 젠더 혁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그 젠더 혁명의 인식과 문화가 정책으로 반영될 때 C 지점으로 반등한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인식
그래프과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린 그래프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실증 사례들을 연구를 한 실증 그래프입니다. 그렇게 이거 그 복지 체제론으로 유명한 에스핑 앤더슨이 이제 처음 그린 그린 그래프이기도 하고요. 요 그래프를 여러 나라에서 입증한 뭐 연구 자료들은 뭐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꼭 2달 뒤 정도 됐을 때 당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얼마 전 글을 보니 그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 1일 1망원이라는 좀 그 상황에 놓이면서 조금 묻혀진 감이 있는데 그때 막 불량식품도 허용해줘야 된다. 요 발언 나오면 다 다음 날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 발언하면서 또 기자들이 엄청나게 당시에 이제 질문을 막 퍼부었었죠. 갑자기 저출산 얘기하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그 대놓고 하는 이제 그 정치인은 또 세계에서 처음 등장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좀 한 발 물러서서 내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좀 들은 얘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답변을 하긴 했었었는데 세계 처음이에요? 트럼프도 얘기 안 했겠지? 네, 트럼프도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당시 몇몇 독일 언론이나 몇몇 언론에서는 반페미니즘을 기치로 내건 첫 번째 정권이 탄생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그런 기조가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확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그 늘봄학교와 같은 그런 이제 돌봄 절벽을 보완하는 정책들을 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를 뭐 무작정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느냐. 아까 이제 그 도이치벨레라는 언론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언론 인터뷰 중에 이런 그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이효빈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한부모 가정 지원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혜택들 한국 정부가 출산율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 정책의 효과는 내지 못한 반면에 젊은 남성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많은 양육자들이 이미 굉장히 체감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 양육과 관련된 보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사의 댓글마다 혹은 그 도심에서 뭐 낮 시간에 뭐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그런 이제 타인에게 불편을 끼친다. 저 사람들은 많이 정책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그 이제 인식과 뭐 그런 눈초리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 스웨덴에서는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 스웨덴에서는 우파 연정 정부 때 오히려 그 보육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공 어린이집을 급속도로 늘렸는데요.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는 이미 왔던 경로에 종속돼가지고 그 다음 행보가 발목이 잡히는 건데요. 좋은 의미의 경로 의존성도 있어요. 이게 왜 뭐냐면은 원래 스웨덴의 우파 정당들은 보육 체계 확대를 반대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어느 정도 여성이 돌봐야지, 엄마가 돌봐야지 라는 인식들 가지고 있어서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를 조금 이제 물러서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보육 체계에 보냈을 때와 가정에서 양육했을 때 돈을 똑같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파 정당들도 어차피 돈 똑같네? 그러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확대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적 전환을 하게 돼서 좌우와 똑같은 인식을 갖고 쭉 가게 된 좋은 건 받아들인 거네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그 경로 의존성이 발목에 잡혀가지고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책적인 사례들을 잘 학습해서 시사점을 잘 발견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아동수당이나 무상보육이나 다 보수정부에서 도입도 하고 키우는데도 다 합의하고 했었죠. 진보정부에서는 또 더 키우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좀 돼가면 좋겠네요. 지금 댓글에 예를 들면 뭐 저출산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 홍김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다리집사님은 이념 뒤에 숨어서 혐오를 남발하는 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젠더 관련 문제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문제 앞으로도 좀 종종 계속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안까지 말씀을 못 나눴는데 대안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해보면 대안 더 자세하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병서 소장님하고 같이 그 중국 경제 문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 중국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중국 경제가 뭐 망한다고 요새 유튜브에서 극단적으로 막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어렵다는 얘기는 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계시기도 한데, 마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또 오늘 개막을 해서, 방금 보니까 거기 개막식에서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로 한다, 뭐 이렇게 총리가 발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중국이 정치의 계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는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열리지만 중국은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데 네. 그게 이제 이번 주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제일 관심사는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뭐 중국 정부 당국자가 한 해 동안 청사진을 보여주는 발표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 업무 보고라고 그러는데 방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2분 정도 쉬지 않고 네. 뭐 쭉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주 재미난 것은 중국이 저렇게 여유가 있나? 이럴 정도로 네. 2024년의 경제 목표, GDP라든지 소비자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2023년하고 똑같다. 똑같다. 그렇죠. 아. 그래서 2023년의 목표하고 2024년의 목표를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중국은 이제 91년 이후로 항상 이제 일주일간의 그런 전인대가 끝나면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가 마지막 날 전 세계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해요. 즉문즉답을 하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 그거 없앴어요. 아, 그래요? 총리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뭐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기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멀쩡하게 있을 수 있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중국이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사이에 한 5년 동안 미국과의 경제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정보가 이제 너무 많이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의 정보가 미국에.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전략을 아주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마치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발은 이제 엄청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과 똑같은 경제 목표를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금년도 뭐 똑같이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목표하고 실적은 다른데 지금 표가 나오는데 나오네요. 네. 2022년, 23년, 24년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주목해서 네.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재정적자, 예산, 그다음에 네네네. 국채 발행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중국이 대놓고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살리겠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예산에서 한 1조 정도 더 이제 쓰는데, 그것 말고 특별국채를 1조를 더 발행을 하겠다. 이게 지금 단위가 위안입니까? 그렇죠. 4조 위안, 1조 그렇습니다. 위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네. 작년 10월 달에 1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한 5천억밖에 안 속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1조 5천억을 더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중국 GDP가 한 126조 뭐 레벨이라고 보면 한 1.2% 정도의 GDP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이 작년에 이제 5.2%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디플레가 돼가지고 이제 명목 성장률은 4.6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난리 난 이유는 실제적으로 5.2가 아니라 4.6이라서 난리가 난 건데, 거기서 한 1.2 정도를 더 올리겠다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부 목표를 보면 너무 심심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행간의 의미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그 정책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하고 저 정책을 얼마나 세게 쓰냐는 것을 그걸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4조 원 적자, 1조 원 특별부채, 1조 위안, 4조 위안의 특별부채와 적자, 그럼 5조 위안이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강력한 확장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작년에도 뭐 재정 적자를 냈는데 금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잘 안 하던 그 중국이 특별국채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매년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그게 에디셔널리 들어오는 거죠. 아. 추가분이.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세게 가져가겠다. 그거를 아주 강하게 암시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작년에 4.6%의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꽤 높은 목표를 내심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좀 감이 없는데 우리가 중국 하면은 뭐 7%, 8%, 10% 성장하는 것만 계속 봐서요. 근데 5% 성장만 해도 또 저성장이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5% 성장이라는 게 어떤 정도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인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성장이죠.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우리 지금 GDP가 중국의 한 10%, 9% 정도 돼요. 그럼 중국이 이제 5%씩 2년 정도 성장을 하면 한국만한 이제 GDP, 한국만한 나라가 하나 생기는 그런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는 것은 중국이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 두 자릿수 10% 성장하다가 5%라고 하는 것은 역대 뭐 최근 40년 중에 최저 성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간과하냐면 사이즈 팩터를 간과를 하는 건데 그 장쩌민 시대에 보면은 이제 93년에 13.9%를 성장하고 후진타오 때 한 10% 2003년에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장쩌민 시대 GDP를 1위라고 하면요. 지금 시진핑 시대 GDP는 장쩌민 시대 GDP의 26배나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1%, 5%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장쩌민 시대하고 같이 계산한다면 이건 100% 이상 성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그 숫자의 증가 폭의 하락을 이걸 이제 위기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죠.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5% 성장 정도면 지금 사이즈면은 높은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무지 높은 성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G7 국가 중에서 3% 성장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G7 중에서 미국 빼고 나머지 이제 G2부터 G7까지가 이 중국 GDP에 뭐 일본이 제일 큰데 25%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나라도 겨우 3%, 2%, 1% 성장하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중국의 뭐 4분의 1, 3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 그런 나라의 이제 사이즈에서 5% 성장한다는 것은 저건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 1월에 무역 그 통계 발표된 거 보니까 중국 관련된 흑자가 좀 늘어났다, 뭐 수출이 늘어났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던데 그게 조금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관련이 없나요? 그것보다는요, 제가 볼 땐 반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월 달에 물론 이제 뭐 구정이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워킹데이가 얼마냐, 이게 따라서 숫자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큰 품목이 반도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1%가 지금 반도체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작년에 우리가 전체 무역 수지 적자가 102억이 적자가 났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181억 적자가 났는데요. 우리가 중국으로 홍콩하고 같이 포함하면 중국의 수출하는 게 우리가 654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반도체 가격이 지금 뭐 폭락을 하고 나서 살짝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50%만 올라가면 바로 대중적자 전체 180억 불이 그대로 상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가 좋아졌고 대중국 수출이 좀 개선됐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가격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중국이 경기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러나 물론
나쁜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잘하는 것은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과거에 누렸던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대신 중국은 이제 반도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 가격이 대중 이제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처럼 우리가 철강, 조선, 화학, 기계, 뭐 가전, 전자부품, 섬유, 의류에서 이제 돈을 벌던 것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믿을 것은 반도체, 뭐 그 정도로 보고 대신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우리가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팔 수는 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리커버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나 이제 수출의 그 증가 폭의 개선, 감소 폭의 개선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키는 반도체에서 모든 걸 다 차지하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경기가 사실은 이렇게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거는 중국 부동산 이슈인데요. 부동산 때문에 사실은 리커버가 그 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주식 시장도 이제 연이어서 영향을 받고 특히 이제 중국의 소비자들의 소비 그 여력 자체가 사실 부동산 이 상승에서 나온 게 많았는데 이게 꺼지면 내수도 굉장히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이 경제 성장률 발표하는 데는 영향을 안 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통상 중국이 부동산 경기 하강은 뭐 버블이 생기면 규제를 들어가면 한 8개월에서 19개월 정도면 다 이제 안정되고 끝이 나요. 근데 이번에는 2021년부터 내리 3년을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죽었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저게 이제 뭐 부동산 죽으면서 주가도 같이 죽었는데 대략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50조 위안 정도가 최근 3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GDP의 39%가 이제 자산이 날아간 거죠. 뭐 그렇다고 하면 5%, 4% 성장하는 나라가 10년 동안 이제 성장해야 될 자산이 날아갔기 때문에 소비가 나쁜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간 얘기고 뭐 거의 우리나라하고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지만 배수세가 없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생각 또 상승에 대한 이제 의문 이런 게 지금 중국엔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 저것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이 심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중국의 부동산은 뭐 GDP의 30%가 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같이 온다고 그러지만 중국의 부동산하고 건축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업이 뭐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9% 이 정도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공업하고 비슷하다 이건 좀 과하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볼 때 보면 뭐를 좀 참고할 수 있냐면 우리도 KTX가 지금 우리는 KTX가 이렇게 뱀처럼 이제 노선이 굽어 있죠. 근데 중국이 북경에서부터 항저우까지 오는 고속철도를 보면요. 지도로 보면 일직선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뭐, 안에 도시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면 그 부동산 투기든 또는 부양이든 이제 한 방에 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서방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이제 액션을 하냐. 죽인 것도 정부지만 살리는 것도 정부인데 방금 아까 차트에서 나왔지만 중국이 3년 동안 내리 이제 문제를 이제 크게 만들었다가 GDP의 30%, 40%가 날아가는 바람에 그 수요하고 공급 양쪽에서 그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규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아니라 부양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금리 낮춰주고 또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뭐 예를 들면 20% 선수금 내고 80%는 30년 모기지로 사요. 근데 이거를 20%를 예를 10% 낮추면 한 채 살 걸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진, 그러니까 호적이 예를 들면 내가 그 충청도에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갖고 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호적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있으면 나는 서울에서는 외국인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거나 뭐 이러는 복지에서 차별이 있는데 외지인이 이제 북경이나 대도시에서 집을 사는 제한도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풀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회사들이 대거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난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부동산이 투기를 조장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대출해주지 마. 그렇게 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출을 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해줘라. 선대출을 해줘라. 그리고 부도난 회사까지도 돈을 이제 지급하는 그 부동산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의 최악은 작년 7월 달 그 빅구엔이 그 중국에서 2022년 1등했던 회사가 부도났던 네네. 그 타이밍이 최악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단계, 이제 그런 단계인데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제 퍼넣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예상은 아마 2025년 정도라고 이제 봤지만 그게 아마 2024년 한 3, 4분기 말이나 4, 4분기면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게 소비에 영향은 미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최근 3년간의 영향을 미쳤고 더 이상 뭐 내려갈 이제 부동산도 없죠.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마 최악은 가고 아마 리커버의 회복의 이제 단계가 시점이 언제냐 그걸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3분기, 4분기 정도 네.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희 이거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됐습니다. 근데 다시 전인대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혹시 추가로 좀 세부적으로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확장 재정으로 간다. 요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목표 수치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샷 그냥 이제 폼으로 치는 거고 전과 같다 뭐 이런 정도로 가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정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중국이 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소비의 GDP 기여도가 83%나 돼요. 그래서 소비가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 소비가 잘안 사니까 뭘 하냐면 이번 이제 전인대에서 나온 얘기는 2조 환신이라고 그래서 2구 환신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가전제품, 자동차 요 내구 소비재를 이제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이걸 지금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9년, 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그때 이제 썼던 정책인데 이걸 다시 리바이벌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나 또 SOC,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공공시설에 시설을 다 좀 개최를 해라. 이제 이게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수 쪽에서는 그 구형 제품의 신형 그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수요가 이제 창출되는 요거 하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폭락을 하다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는 회사들은 하루에 뭐 30%씩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냐하게도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죽여버리질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성만 기르고 오히려 더 이제 중국이 목숨 걸고 국산화를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기술 산업,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이 미국과 전쟁을 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더 이제 큰 폭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중국이 이제 7개 전략 신흥 산업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또 하나 더 한 것은 미래 산업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거기에 예를 들면 AI라든지 그 양자라든지 뭐 이제 바이오 제품 생산이라든지 뭐 6G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번에 다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 쪽에서는 그런 이제 그 내구 소비재 산업, 그 다음에 이제 SOC에 대한 투자,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든 뭐 경제에서든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기술, 미국과의 전쟁과 관계에서는 국산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화 다음 단계를 지금 투자를 하는 이런 전략을 이번에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정부가 하던 거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자동차 특소세 같은 거 우리 정부도 그때 신차 보조금 주고 특소세 감해주고 이런 것들 했던 것 같은데 그 전형적인 경기 부양책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중국도 네. 2009년에 이미 한번 썼던 것을 리바이벌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하게 낙관론을 우리 지금 여론 지형으로 보면은 낙관론을 좀 펼쳐주셨는데요.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면 우리 경제하고 연관지어서 볼 때 아까 반도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중국 경제 살아나면 반도체도 살아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럼 우리 경제를 보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당연히 그런데요. 중국이 전 세계 우리 반도체 많이 들어가는 게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들어오는데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전 세계 최대의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전기차, 자동차의 시장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그 개최를 못했던 거죠. 핸드폰도 안 바꾸고 노트북도 안 바꾸고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그런 교체 수요가 살짝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졌고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재고를 가져가면은 손해가 나는 거죠.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재고가 완전히 스탁아웃된 상태에서 이제 수요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좋고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재고를 채워넣는 단계. 지금은 재고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중국의 경기 회복이 내구 소비재의 수요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반도체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이제 건설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리커버를 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자재 요것들이 플러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과거처럼 그런 이제 큰 특수는 아니지만 중국이 리커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당연히 그건 플러스 요인이다. 네. 그러나 그 폭은 과거보다는 좀 낮게 봐야 되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중국 경제 낙관론 뭐 얘기는 저는 낙관보다는 한국이 비관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곧 아까 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곧 망할 것 같고 뭐 이제 부도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가 2021년에 헝다라는 부동산에서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부도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내리 3년째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정말 금융위기가 왔거나 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면 뭐 별로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제 다 이제 빠져나왔다, 탈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미국,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다 이제 철수했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회사도 철수했고 뭐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도 철수했고 마트도 철수했고 화장품 회사 다 철수했는데 그럼 미국의 GM, 포드, 테슬라는 중국에서 왜 철수를 안 하냐? 멀쩡하게 있고 애플 아직도 전체 생산의 80%를 중국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 계속적으로 이게 점포를 늘려요,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엘마트, 이마트가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왔지만 월마트는 중국에서 털고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화장품 회사들 다 이제 나왔지만 에스더로드 같은 미국의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판단하면 오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최근에 보면은 과기부가 아주 재미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2022년 기준으로 그 10개 첨단 산업인가? 거기에서 중국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설문조사에서 평가를 했더니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력이 높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 걱정이 더 사실은 심각하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미국 기업들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밀려가지고 나온 거를 보고서 저거 시장이 망했다. 또는 이제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죠.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72년, 92년 수교하고 나서 30년 동안 2022년까지 중국에서 무역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23년 한 해만 딱 적자를 냈는데 네. 그냥 상식선이라고 하면은 30년 흑자에다가 한 해 적자가 났으면 야 저거 시장 끝났어 버려야 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걸 적자를 흑자로 바꿀 전략 아니면 적자를 축소할 전략 이게 뭐냐를 정말로 머리 터지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후자가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는 중국의 오만함, 무례함 여기에 이제 분노하는 눈으로만 이제 중국을 자꾸 보다 보니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가지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퇴출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바라보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우리 판단이 정확치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곧 망했고 위기라고 하면 미국이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중국을 봉쇄하고 이게 뭐 압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둬도 망할 건데. 네, 네. 반대로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힘이나 실력이 미국하고 대항하는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5년 동안 규제받고 통제받고 압박받은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너무 비관론에 함몰돼서 보는 것보다는 미국이 저렇게 이제 세게 압박을 해야 될 만큼 커진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의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중국에 있다는 거를 이걸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 낙관론이라고 자꾸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냉정하게 보죠. 이게 현실론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미 대선 말씀하셔가지고, 네. 미국 말씀하시니까 대선 다가오는데 이거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중국 압박 경쟁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트럼프 바이든? 누가 돼도 뭐 하겠지만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기술 압박을 계속할 건데 트럼프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뭐 스타일도 그렇지만 남하는 거 절대 안 맡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소위 말하는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기술을 맡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바이든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예요. 그렇게 가면 중국이 악소리가 날 건데 네네. 트럼프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이든의 공이냐 트럼프의 공이냐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전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전략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것은 금융일 것 같아요. 네네. 금융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오히려 기술 봉쇄를 약간 풀어주면서 금융시장을 개방시켜서 돈을 털어먹는 그게 바로 이제 일본한테 1985년에 미국이 했던 전략이죠. 네네네. 뭐 그때도 공화당이 집권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같은 경우는 바이든 집권 하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나토, 노 액션 토킹 온리. 네. 미국도 중국도 얼굴은 뭐 이제 붉히지만 절대 주먹은 서로 내지르지 않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우러, 이팔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전쟁을 하기에는 이제 힘이 붙이고 중국 역시 지금 내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과 싸워가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제 일을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미국이 말은 험악하게 하지만 아마도 미중 서로가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말로만 그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뭐 소위 진짜 디리스킹 반도체 빼놓고는 다 서로 교육을 늘리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질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전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휙 가버렸는데요. 네. 요약하자면 낙관적 현실론. 이게 남들이 다 비관하니까 낙관론처럼 보이는 현실론을 지금 말씀하셨고 중국 계속 중시해야 되고 중국은 또 특히 부동산 문제 상당 부분 해결한 상태고 재정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구 소비재라든지 신기술 쪽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기업들 너무 놓지 말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반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30분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